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탐스러운 사회의 김건태고요. 자, 이번 시간은 28번째 강좌에서 만났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일과 근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자, 이번 시간은 그의 반대편에 있는 일 안 하고 좀 쉬는 거, 노는 거, 그래서 여가 활동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교재 94페이지인데요. 아니, 여가 활동을 공부할 게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이게 뭐 1시간짜리 주제가 되나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도 처음에 이 내용을 봤을 때 아니, 여가를 갖고 1시간을 공부할 거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조금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선생님이 이번 시간의 강좌를 전반전, 후반전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전반전 파트는 교재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 정리해 드릴 거고요. 진짜 중요한 어떤 핵심은 후반전 파트에 등장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요즘 친구들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단지 뭐 시험을 위한 공부 이런 거 재미없죠. 여러분들 뭐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걸 차치하고 이제 그런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데 이 사회 과목이 분명히 여러 가지 베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의 이해에 조금 도움이 되는 아주 핵심적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드릴 거고요. 자, 우리가 이 고1 사회는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선택 과목으로 가면 일반 사회의 법과 정치, 사회문화, 경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이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번 시간에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선생님이 드릴 테니까 나중에 선택 과목 선정할 때 경제 과목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구나 하고 맛보기로 여러분들 또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지난 시간까지 일과 근로에 대해서 공부했던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선생님이 퀴즈를 몇 가지 준비를 했고요. 자, 슌페터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슌페터가 기업가에게 필요한 자세를 이야기를 했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공부 안 한 친구들은 기업가에게 필요한 자세, 기업가 자세?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업가 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기업가 정신은 뭐냐? 바로 창조적인 어떤 그런 파괴, 창조적 파괴. 그러니까 파괴라는 건 기존의 틀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깨뜨리겠다. 그래서 창조적 파괴를 우리가 짧게 표현하면 그걸 또 역시 혁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 기업가 정신 이퀄 창조적 파괴 이퀄 혁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어떤 걸 써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문제가 물어본다면 기업가 정신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그럼 기업가 정신의 한 4가지 정도의 형태, 선생님 말씀드린 적 있죠? 어떤 새로운 상품, 또 기억나는 거 있나요? 새로운 경영 기법, 그리고 새로운 뭐가 있죠? 시장을 개척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생산 방식을 도입하는 것,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창조적 파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에 야구 글러브를 생산하는 어떤 회사가 있대요. 근데 요즘 미국 메이저리그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막 진출을 했죠. 우리 한국 국적의 선수들이. 그래서 야구 붐이 막 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프로야구도 요즘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야구 용품을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야구 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야구 글러브를 생산하는 업체의 매출이 커졌다. 자, 이거는 기업가 정신, 창조적 파괴에 해당이 될까요?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창조적 파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흐름을 잘 타서 물론 좀 예측도 하고 이런 기업가의 어떤 마인드가 물론 조금은 포함이 돼 있겠지만 기업가가 뭔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 어떤 수요가 증가해서 매출이 신장됐다 이런 것들은 그냥 기업의 자연스러운 어떤 그냥 판매에 나타난 한 양상이다. 그냥 이 정도로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혁신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로 3권, 우리가 노동 3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3가지 뭐 있죠? 이건 중요하니까 선생님 한번 써보고 갈게요.
단결권이라는 게 있고요. 자, 이건 일단 어디에 나와 있나요? 단결권, 그 다음 단체 교섭권, 단체 교섭권, 그 다음 단체 뭐가 있죠? 행동권. 단체 행동권. 이게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죠? 바로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단결권이라는 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결성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노동자 개인이 사용자와 1대1로 뭔가를 협상하기에는 굉장히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우리는 단결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단체 결성권. 자, 그 다음에 단체가 결성됐죠. 그러면 사용자 측과 임금이라든지 노동 환경이라든지 근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할 수 있다? 협상할 수 있는 교섭권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교과서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단체 교섭권의 주체는 누구죠? 노동자 개인입니까? 아니죠. 단체를 조성했죠. 여기서 노동조합을 조성하고요. 그 노동조합이 사용자랑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단체 교섭권이에요. 그러니까 단체 교섭권의 주체는 노동자 개인이 아니고 근로자 개인이 아니고 누구다? 노동조합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 좀 중요한 포인트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단체 행동권이라는 게 있죠. 이 단체 행동권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뉴스나 신문에서 많이 접하죠. 노동자들이 권리 향상을 위해서 투쟁하는 가운데 파업 같은 그런 단체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파업 말고요. 선생님이 본강의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뭐 태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태업이라는 건 이제 실질적으로 파업은 완전히 일을 이제 파하고 이제 접고 투쟁을 하는 거고, 이제 태업은 일을 하는 척하면서 약간 이렇게 늦추는, 그러니까 생산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러한 형태의 어떤 투쟁, 그러한 그 형태의 단체 행동을 우리가 태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업.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넓은 개념으로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사보타주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선생님이 다음 강에서 심화 문제를 풀 때 또 한 번 정리를 할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불어입니다. 불어. 그래서 태업하고 조금 비슷한 건데요. 그건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근로 3권 우리가 찾아봤고요. 자, 그 다음 그럼 조금 넓게 볼까요? 근로권은 기본권 중에 어떤 기본권에 해당이 되는가? 우리가 기본권이라는 건 자유권도 있고요, 평등권도 있고, 참정권도 있고. 지금까지 나왔나요? 자유, 평등, 참정권, 근로권 나왔나요? 안 나왔습니다. 자, 근로권이라는 건요, 근로할 수 있는 권리. 그럼 근로하겠다는 얘기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사회권에 해당된다는 걸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로권은 뭐라고요? 사회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사회권을 최초로 보장했던 헌법, 독일의 뭐죠? 바이마르 헌법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아까 얘기했던 노동 3권 있죠. 근로 3권. 이것 역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 최초로 규정되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던 일과 근로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인데요. 이제 선생님 아까 전반전, 후반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전반전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냥 전반적인, 전반전이니까 그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흐름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반전, 후반전 하기 전에 오늘의 궁금증부터 보고 갈게요. 뭐 간단해요. 여가의 의미와 여러분들 의미랑 의는 다르죠. 의미라는 건 여가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여가의 뜻을 얘기하는 거고요. 의는 여가 활동이 그럼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갖느냐 하는 게 바로 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구분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거 살펴볼 거고요. 이게 이제 전반전에 앞부분에 선생님이 정리한 내용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가의 기회비용. 여러분 혹시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평소에 사용하시나요? 선생님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말을.
야, 이걸 할라 했더니 기회비용이 너무 커. 이런 표현을 선생님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이 기회비용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알고 계시나요? 자, 여가의 기회비용. 이건 도대체 뭔가? 선생님이 아까 서두에 이번 시간에는 경제학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이 2번 때문이에요. 여가의 기회비용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러면 여가의 기회비용을 공부하려면요. 여가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럼 여가는 위에서 공부할 테죠. 그 다음에 기회비용이 뭔지 선생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굴러가는가 하는 이해의 폭을 좀 넓히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그럼 바람직한 여가 생활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요거는 간단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가입니다. 여가. 자, 내용이 좀 뻔해요. 요거는 간단한데요. 여러분들 그래도 이 단원 자체에서 뭐 그냥 지나갈 수는 없죠.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이 단원을 분명히 공부를 할 테고요. 공부를 했다면 시험 문제도 아마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럼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가? 자, 일단 여가의 뜻입니다. 뜻. 의미예요. 자, 여가라는 건 여러분도 이미 의미는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문구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 우리가 직업 또는 직업이 아닌 그런 일들 있죠. 직업이라는 건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일을 우리가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다른 일들, 그래서 우리가 뭐 가사활동이나 이런 것도 다 일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직업이 일에 포함이 되지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렇게 구분을 할게요. 직업이나 일을 하는 시간, 이외의 시간, 이외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바로 여가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건 무슨 시간이에요? 일하지 않는 시간, 쉬는 시간, 자유시간, 이걸 우리가 여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간단하죠? 자, 자유시간이 여가예요. 간단합니다. 자, 여가의 인식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대체 여가는 어떻게 그 의미가 변해왔느냐. 우리가 과거의 산업화의 초기 시대 때는요. 이 생산성의 향상이 1차적인 목표였죠. 그러니까 여가를 즐길 틈이 사실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산업화의 초기 시기에 이 여가 생활을 한다. 만약 어떤 누군가 여가 생활을 한다고 했다면 우리가 굉장히 사치스럽다. 또는 배짱이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화의 초기에는요. 산업화 초기 시기에는 굉장히 여가에 대해서 사치스러운 것 요렇게 바라봤었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뭐 쉽게 표현하면 먹고 살만해지면서 여가 생활을 하는 건 우리의 어찌 보면 필수적인 삶의 한 부분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요, 현재에는요, 이 여가를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 활동이다 또는 필수적 시간이다. 요렇게 여가를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가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패러다임에 좀 전환이 일어났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요, 이 여가가 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무조건 일만 하는 게 다가 아니다. 일만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다. 여가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인식이 사회 전반에 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가 생활을 한다고 하면요, 그걸 갖고 사치스럽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가 유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거는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요런 교과서, 일부 교과서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가를요, 좀 소극적인 여가 활동과 그 다음에 소극적 반대편에 뭐가 있을까요? 적극적인 여가 활동,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설명해 놓은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요, 간단해요. 소극적 여가 활동이라는 건 뭘까요? 그냥 자유시간을 소극적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을 소극적으로 보낸다. 진짜 그야말로 그냥 TV 보기, 그 다음에 쉬기, 휴식하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극적인 여가 활동이다.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냥 뻔하죠.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적극적인 여가 활동이라는 건 선생님이 요즘 휴일에 시간이 나면 뭐 그래 봐야 1년에 한두 번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캠핑을 합니다. 캠핑을 가족들하고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요. 이런 거는 좀 적극성이 많이 필요해요. 캠핑을 일단 가려면 챙겨야 될 준비물들이 굉장히 많죠. 뭐 버너, 코펠, 텐트 이런 것들을 다 챙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적극적인 여가 활동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레저 활동을 한다, 스포츠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 여가 활동에 포함을 시킵니다. 간단하죠? 지금까지 어려운 거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가라는 건 직업이나 일 이외의 자유시간을 보내는 것, 그걸 여가라고 하는데 인식의 변화는 여가는 사치스러운 거였는데 최근에 와서는 현재 와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가 활동은 필수적이다. 일만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인식이 팽배하다. 그러니까 팽배하다, 확산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겠네요. 자, 여가의 유형은 소극적인 여가 활동이 있고요. 적극적인 여가 활동이 있다 하는 거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여가에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걸 다 한번 얘기를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자, 여가 활동을 하는 절차입니다. 자, 선생님, 여가 활동을 하는데도 절차가 필요한가요? 아, 머리 아픕니다. 여가 활동을 하는데 무슨 절차가 필요한가요? 자, 절차는요,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요. 어떤 여가를 보내기 위한 일단 목적을 내가 설정하는 것. 이게 처음이에요. 내가 예를 들면 쉬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뭔가 적극적인 활동, 재미를 위해서 뭐 스포츠를 할까? 이런 어떤 목적이 있죠. 목적이 설정이 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의 종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선택을 한다. 그 다음에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럼 도대체 비용은 얼마고, 그쵸? 이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얼마나 들고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 그래서 여가 활동을 설계한다. 이런 얘기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설계했어요. 그러면 뭐 해야죠? 실제로 여가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여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다 했으면 내가 과연 이 여가 활동을 진짜 제대로 했는가, 목적을 달성했는가 하는 그런 평가가 필요하다 하는 게 바로 여가 활동의 절차입니다. 간단하죠? 이거 뭐 공부할 거 따로 없어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목적 수립하고 어떤 여가 활동을 할지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설계하고 실행했고 마지막에 평가합니다. 그럼 평가하면 잘못된 게 있었으면 다음부터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게 중요하다 하는 식으로 결론을 내릴게요. 별거 없습니다. 절차. 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얘기가요. 그럼 도대체 그럼 이 여가의 목적은 뭐냐? 이걸 이제 달리 표현하면요. 우리가 여가 활동을 하는 어떤 이유, 그래서 여가 활동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기능은 뭐냐?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가 활동의 목적이나 기능. 우리가 뭐 보통 이제 한 3가지 정도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공부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냥 읽고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거 정도 하시면 돼요. 일단 여가는요. 적극적인 여가든 소극적인 여가든 우리가 요즘은 주 5일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닌 분들도 있고, 자, 어쨌거나 어떤 삶에 재충전의 기회가 된다. 재충전의 시간으로 여가 활동을 활용한다. 그러면 재충전했으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 중에요.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구글 아시죠? 그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요. 이 구글 회사는 실제로 근무하러 회사 직원들이 회사에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3분의 1은 그냥 모여서 탁구도 치고 얘기도 하고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회사의 로비에 막 당구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놀게 한다는 거예요. 그 노는 활동이 그냥 노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어떤 그런 좋은 방향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여가를 보내면 혼자 하는 여가도 있지만 많은 여가 활동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여가 활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도 요즘 가끔 이제 학교 이제 동료들하고 학교 후에 선생님이 이제 퇴근 후에 배드민턴을 모여서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드민턴 치는 것 자체가 어떤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준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 속에서 내가 한 구성원으로서 이 공동체에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공동체의 어떤 유대감 같은 거 또는 소속감 같은 것들을 갖게 해준다 하는 그런 목적과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활동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가를 잘 보내기 위한 요건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시간과 비용을 잘 고려해야 한다 이런 얘기로 정리를 할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별로 내용이 없죠. 여가활동 무엇인가, 기능은 뭔가, 절차는 뭔가, 좀 일반적인 뻔한 얘기들을 선생님이 주로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를 선생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좀 지우고 갈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도 좀 소개가 돼 있어요. 교재 94페이지에 보면요. 여가의 의미, 여가에 대한 인식 변화 이런 건 선생님하고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3번을 우리가 안 했죠. 가로 3번에 노동과 여가의 선택 문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노동과 여가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노동과 여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아까 여가를 정의할 때 노동하지 않는 나머지 시간을 여가라고 했죠. 그럼 노동과 여가는 대립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 시간을 늘리면 여가 시간이 줄어들고요. 여가 시간을 늘리면 노동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노동과 여가입니다. 자, 우리 노동을 하면요. 대가가 생기죠. 그 대가가 뭡니까? 바로 소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일반적으로 임금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노동을 하는 목적은 물론 자아실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득을 얻기 위한, 그래서 임금을 얻기 위한 활동이 노동이다. 이렇게 지금부터 한번 바라볼게요. 자, 그러면 임금이 상승하면요. 자, 쓰면서 봅시다, 여러분도. 자,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자, 일단 임금이 상승하면 선생님이 아까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합니까? 돈도 필요합니다. 물론 집에서 TV 보기, 휴식하기 이런 소극적인 여가 활동들은 크게 비용이 발생되지 않지만 많은 여가 활동들이 돈이 든단 말이에요. 1박 2일로 어디 여행을 갔다? 그러면 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래서 임금이 상승하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가 활동이 어떻게 될까요? 증가합니다. 여가가 증가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화살표를 하나 더 긋겠습니다. 자, 임금이 상승하면요. 임금이 상승한다. 그러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가의 기회비용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일단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요. 기회비용을 알아야 돼요. 자, 기회비용이라는 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다양한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기회비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기회비용이라는 건 어떤 기회를 누림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기회비용이라는 건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하는 것. 그래서 기회비용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개념은 바로 포기예요.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것. 그럼 도대체 사례를 통해서 기회비용을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1이에요. 사례 1. 선생님이 한 4가지 사례 정도를 들어드릴 텐데요. 뭐 비슷비슷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회비용을 처음 공부하기 때문에 선생님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분식점에 떡볶이랑 순대, 여러분들 항상 갈등하죠. 물론 돈이 많으면 둘 다 먹으면 돼요. 근데 주머니에는 2,000원밖에 없는데요. 떡볶이도 2,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순대도 2,000원이에요. 자, 떡볶이랑 순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떡볶이를 선택하는 순간,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고요. 주머니에는 2,000원밖에 없고요. 떡볶이도 2,000원이고 순대도 2,000원이에요. 자, 떡볶이를 선택하는 순간 뭐를 포기했나요? 순대 먹을 기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떡볶이 선택의 기회비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떡볶이를 선택함으로써 순대를 뭐 했다? 순대를 포기했다. 이제 이 포기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돈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떡볶이를 먹었을 때 만족감이 한 3,000원 정도 된다고 우리가 한번 칩시다. 자, 순대를 먹었을 때 만족감이 4,000원이에요. 그럼 이건 올바른 선택인가요? 올바른 선택인가요? 2,000원을 써서 4,000원 얻을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걸 포기하고 얼마를 선택했죠? 3,000원을 선택했다. 그러면 이 선택을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떡볶이를 선택하면 기회비용이 얼마죠? 순대 선택으로 얻을 수 있었던 만족감 4,000원이에요. 순대를 선택하면 기회비용이 얼마죠? 순대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얘를 먹고 3,000원만큼의 만족감을 얻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기회비용은 클수록 좋을까요? 작을수록 좋을까요? 포기하는 그 무엇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그 선택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비용은 어때야 한다? 작아야 한다 하는 중간 결론을 일단 우리가 내릴게요. 자, 포기하는 그 무엇, 기회비용의 가치는 작을수록 좋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이제 두 번째는요, 이제 여학생들한테만 조금 해당되는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이제 좀 꿈 같은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그 배우들, 탤런트들 중에 누구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즘 김수현이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민호가 있습니다. 이민호 씨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학생들이 둘 중에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김수현을 선택했다. 결혼을 둘 다랑 할 수는 없죠. 두 분 다랑 같이 결혼할래요. 물론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한 사람만 선택할 수 있어요. 김수현을 선택했다? 그럼 포기하는 것은 뭐죠? 이민호와 결혼했을 때의 그 행복감, 그걸 포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민호를 선택했다? 그럼 김수현이랑 결혼했을 때 그 행복감을 포기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행복감을 1억이라고 할게요. 그냥 돈으로 쳤을 때 한 1억 정도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선택했을 때 행복감은 2억이다. 자,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해볼게요. 김수현을 선택했다. 기회비용 얼마? 2억. 이민호를 선택했다. 기회비용 1억. 기회비용이 크면 좋은 선택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민호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다.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 첫 번째 얘기랑 두 번째 얘기랑 너무 똑같은데요? 근데 왜 또 했나요? 선생님, 여기서 이걸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편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족감을 다른 말로 편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익자가 무슨 익자죠? 이익할 때 익자예요. 그러니까 편익을 얻었다 하면 만족감이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자, 편익하고요, 기회비용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커야 하나요?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크면 그 선택은 합리적 선택이다. 자, 볼까요? 여기서 순대를 선택하면 편익 4,000원, 기회비용 3,000원. 크죠? 그러면 순대 선택하는 게 합리적 선택.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쪽에서 보면 김수현을 선택하면 편익 1억, 기회비용 2억. 그러면 만족하지 않죠? 비합리적인 선택. 합리적 선택이 되려면 이민호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요, 얘가 얘보다 커야 되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한번 빼볼까요?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뺐을 때 합리적 선택이 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얘보다 크면 이 값은 뭐보다 커질까요? 0보다 크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개념 하나 선생님 말씀드릴게요.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이 값을 우리는 순편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합리적 선택의 조건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이제 간단하게 뭐가 뭐보다 커야 된다? 순편익이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어려운 사례로 선생님이 하나만 기회비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가의 기회비용을 갖고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세 번째 사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고요. 알바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친구가 영화 보러 가자고 막 꼬십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요, 시간당 5,000원을 벌어요. 시간당 5,000원을 법니다.
자, 영화를 보면요. 영화 보통 한 2시간 정도 하죠. 2시간인데 영화 표 값이 8,000원 듭니다. 자, 그러면 영화를 보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려면 이거 선생님 좀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들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영화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 되려면 영화를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 얼마보다 커야 할까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친구들은요. 강의를 잠깐 끊으시고 하고 선생님 설명을 듣길 바랍니다. 자, 선생님 설명해 드릴게요. 결국 합리적 선택이 되려면 이 선택으로 얻는 편익이 X. 자, 그 다음에 이 선택을 했을 때 포기해야 되는 게 뭐죠? 이 선택을 했을 때 포기해야 되는 게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택 과목 경제로 들어가면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이렇게 해서 막 비용을 나누는데요. 여기서는 선생님이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걸 선택했을 때 포기해야 되는 게 뭐가 있죠? 일단 포기해야 되는 게 뭐가 있죠? 8,000원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회비용 안에는 이 8,000원이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해서 2시간 동안 편하게 영화를 보는 대가로 포기해야 되는 게 뭐죠? 2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얼마 벌 수 있었다? 10,000원 벌 수 있었다. 그러니까 10,000원도 포기해야 돼요. 여기에 곱하기 2 해서 10,000원도 포기해야 돼요. 그럼 결국 기회비용이 얼마죠? 18,000원입니다. 그러면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순편익이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이 X값은 18,000원일 때는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요. 19,000원일 때는 영화를 선택해야 되고요. 17,000원일 때는 아르바이트를 선택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 선택을 하는데 기회비용을 따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기회비용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이요, 기회비용 사례를 4개를 들어드린다 했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 사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4번째는 사실 뭐였냐면요. 결혼을 할래? 아니면 그냥 싱글로 살래? 이렇게 물어봤을 때 결혼을 했을 때 얻어지는 편익이 있고요. 싱글로 살았을 때 얻어지는 편익이 있죠. 근데 결혼을 했을 때는 얻을 수 있는 편익과 함께 뭐를 고려해야 되죠? 싱글로 살았을 때 얻을 수 있었던 만족감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선택을 할 때, 자, 예를 들면 결혼을 하면요. 가족의 행복을 얻죠. 가족을 꾸려나가는 행복을 얻어요. 대신 싱글로 살았을 때 어떤 얻을 수 있었던 자유, 이런 것들을 잃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결혼하고도 조금 자유롭게 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과 기회비용을 따지는 게 합리적 선택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와볼게요. 자, 임금이 상승했죠. 그러면 여가의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여가를 했을 때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임금이 시간당 10,000원이었을 때, 자, 시간당 10,000원이었을 때 일 안 하고 1시간 놀면 기회비용이 얼마죠? 기회비용이 예를 들어 노는데 돈은 안 들어갔다고 칠게요. 노는 데는 돈이 안 들어가요. 그냥 집에서 TV 본 거예요. 자, 그러면 1시간 일 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10,000원이 바로 기회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가 1시간의 기회비용은 10,000원이에요. 근데 임금이 자, 극단적으로 10만 원이에요. 1시간 일하면 10만 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이 1시간 일 안 하고 여가를 누렸을 때 기회비용은 얼마입니까?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임금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놀 수가 점점 더 없어진다. 놀려고 했더니 포기해야 되는 기회비용이 점점 더 커진다. 자, 시간당 1,000원 버는 사람은 1시간 놀아도 1,000원만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이해되시죠? 시간당 10만 원인 사람은 포기해야 되는 게 그만큼 많아진다. 여가를 누림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기회비용이 더 커진다. 그래서 요 얘기를 가지고요. 선생님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가의 기회비용이 커진다. 그러면 일단 결론부터 여가의 기회비용이 커지니까 여가를 할 수 있을까요? 여가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가가 감소합니다. 그럼 이걸 갖고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가는지는 그때그때 상황을 좀 따져봐야 한다. 그래서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 증가로 이어지기도 하고 여가 감소로 이어지기도 하고 자, 근데 요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무슨 그래프를 그리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수요 공급 그래프 아시나요? 수요 공급 그래프 그릴 때
자, P, Q 이렇게 합니다.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는데요. 기억이 잘 안 나시겠죠? 자, 가격이 떨어질 때 수량이 증가한다. 그럼 그 얘기는 뭔가요? 수요량이에요. 자, 이게 바로 수요 곡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이 증가할 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게 바로 공급이에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 점을 뭐라고 하나요? 균형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균형점에서의 가격을 뭐라 하죠? 이걸 갖고 우리는 시장 가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노동시장에서도 역시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노동시장에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은 일단 이 질문부터 대답해 볼까요? 노동시장에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은 기업일까요? 가게일까요? 자, 상품 시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사람은 누구죠? 기업이죠. 상품을 수요하는 사람들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가게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건 기업일까요? 가게일까요? 가게가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선생님도 지금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선생님은 기업이 아니라 가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으로 이게 오게 되면요. 역시 똑같아요. 이 노동시장에서의 가격, 이걸 우리는 임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걸 조금 이제 어렵게 되면요. 임금이 영어로 wage죠. wage. 그래서 P라고 안 하고 이걸 W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wage 할 때. wage. W-A-G-E.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수량이고요. 그럼 노동도 마찬가지예요.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있는데 우리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노동에 대한 공급 곡선이에요. 자, 볼게요. 임금이 상승하면요. 여가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어떻게 한다고요? 줄인다고요. 그럼 여가 시간을 줄인다는 얘기는 노동 시간이 그만큼 어떻게 될까요?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상승할 때 노동 시간이 늘어난다. 그래서 노동의 공급 곡선 역시 상품의 공급 곡선처럼 우상향하는 형태로 노동에 대한 공급 곡선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임금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노동의 공급량을 늘리네. 그 얘기는 여가를 하기가 더 무서워졌네. 여가를 하면 그만큼 잃어버리는, 포기해야 되는 임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가 생활을 못하고 점점 더 일하는 노동시간을 늘리게 된다. 해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데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자, 임금 수준이요. 진짜 많이 높아진 거예요. 진짜 많이 높아지면 소득이 많이 늘어나죠. 그러면 사람들이 악착같이 그때부터는 노동시간을 막 더 늘려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소득이 확보되면요. 그때부터는 여가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임금 수준이 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노동의 공급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뒤로 갈수록 꺾인다. 그래서 노동의 공급 곡선은 뒤로 갈수록, 여러분들 뒤로 가는 게 뭐죠? 후방이죠. 뒤를 보는 카메라, 후방 카메라. 그래서 후방으로 갈수록 꺾인다, 굴절한다. 그래서 노동의 공급 곡선은 후방 굴절한다. 이런 아주 어려운 표현도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와볼까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쪽으로 와볼게요. 자, 임금이 상승하면요.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소득이 왕창 늘어나서 여가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의 기회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가가 감소한다. 그럼 이 두 가지 그래프를 한꺼번에 그리면, 자, 한꺼번에 그리면 이쪽이 임금이고요. 이쪽이 수량. 그러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에는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의 공급량이 늘어나요. 즉, 여가가 감소해요. 그렇죠? 그러다가 소득이 진짜 많이 증가해서 여가가 증가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노동 공급 시간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갖고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자, 이 그림이 뒤에 여러분들 교재 속에 기본 문제, 사실 기본 문제 아니죠. 선생님 진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경제에서도 공급 법칙에 예외해서 노동 시장에서 노동 공급의 후방 굴절, 이거 사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기본 문제 페이지 어디냐면 97쪽에 11번 문제에 이 그래프가 나와 있죠. 보이나요? 자, 이따가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자, 다 왔습니다. 자, 빔자료 한번 볼게요. 이건 간단해요. 여가 활용의 불만족 이유다.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제 탐구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깔아드렸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부터 쭉 해서 600만 원 이상 이렇게 됐네요. 근데 각자 나름의 고충들이 있나 봐요. 여가 활용 불만족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좀 저소득층에서는 아무래도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큽니다 하고 대답한 사람이 10명 중에 7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600만 원 이상을 와보니까 월소득 600만 원 이상이면 굉장히 많은 거죠. 이분들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여가 활동하기가 어렵다 한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10명 중에 3명밖에 안 돼요.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시간이 부족해요 하는 사람들은 600만 원 이상일 때 51.4%. 근데 100만 원 미만일 때는 5.1%.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이 얘기죠. 소득이 늘어납니다. 근데 시간이 부족해서 여가를 못 즐기겠다? 그러면 소득이 많아질수록 여가를 시간 부족 때문에 못 즐긴다? 그 얘기는 무슨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하는 시간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득이 늘어날수록 여가에 대한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못 쉬고 계속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만 보면요. 600만 원 이상 소득 가지고는 진짜 소득이 많아서 여가를 늘릴 만큼의 소득은 아니다 하는 그런 결론을 이 통계 자료에서 낼 수 있어요. 그냥 밑으로 가보면요. 막 1000만 원 이상 되면 그때는 사람들이 여가에 대한 불만족이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할 때는 여가를 충분히 즐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재밌는 통계는요. 좀 슬픈 통계죠. 재밌는 통계가 아니라 여가를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여가를 못 즐긴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타에. 근데 보니까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높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기서 조금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아보자면 너무 바쁘다는 거죠. 너무 일에 치여서 친구가 없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 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구글 얘기했었죠. 구글 얘기. 일만 하는 것보다 쉬는 시간 갖는 게 오히려 창조적인 생산 활동에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새로운 여가 패러다임. 세계적인 IT 기업, 땡땡 기업의 미학을 알려면 막 서양 현대 미술까지 등장합니다. 예술을 알아야 된대요. 뭐 인상주의는 어쩌고 표현주의는 어쩌고 그 주체적 경험은 자유시간이래요. 그러니까 자유시간 여가 활동이 새로운 어떤 창조, 상상력의 발현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사회 때는요. 그냥 그야말로 1분 1초라도 더 일하는 게 생산성을 높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사회는 정보화 사회, 어떤 창의성이 요구되는 사회, 이런 사회에서는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만큼이나 중요한 게 노는 시간이다. 그래서 어떤 창의성의 발현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 나머지 놀아야 한다. 놀아도 좀 더 놀아야 한다.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창의성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은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식을 좀 많이 갖추시고요. 나중에 조금 더 나이 먹어서 많이 노세요. 그러면 이제 창의성이 많이 발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인데요. 과거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여가 활동을 여가를 사치로 여기기도 했다. 이런 문구가 있고요. 자, 여가는 단순히 남는 시간을 소비하는 활동이 아니라 삶의 질과 행복감을 높이는 창의적 활동이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가로에 들어갈 공통적인 말은 여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1번입니다. 자, 그림은 어떤 노동의 공급 곡선이다. 시간당 임금이 요 수준보다 W0보다 오를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네요. 자, 요 수준보다 높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럼 이 수준보다 높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데요? 노동의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다.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노동의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다. 뭐가 늘어나고 있다? 여가가 늘고 있다. 여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럼 이쪽은 뭘까요? 이쪽은 임금이 오를수록 노동시간이 늘어나고 있죠. 그럼 노동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여가는
못 즐기고 있다. 여가는 감소하고 있다. 그럼 반대로 뭐가 늘고 있다? 노동 시간이 늘고 있다. 그럼 이쪽은 여가가 증가하니까 노동 시간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데 우리가 이걸 갖고 이걸 도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세히 공부를 했습니까? 근데 막상 문제는 좀 약간 허무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소득이 감소한다 그랬어요. 소득이 감소한다. 자, 지금 임금이 오르는데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죠. 시간당 임금은 올라요.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죠. 그러면 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알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임금이 얼만큼 오르고 노동시간이 얼만큼 줄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 원에 10시간 일했는데 이게 2만 원 된 거예요. 근데 노동시간이 얼만큼 줄었는지 지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5시간이다? 그러면 소득은 똑같죠. 근데 만약에 4시간이다? 그럼 소득 줄고요. 6시간이면 소득 늘죠. 그러니까 이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은 감소한다. 이건 틀렸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그럼 선생님 이렇게 쉽게 풀리는 걸 이걸 뭘 그렇게 복잡하게 했나요? 여러분들이 이 노동 공급 곡선이 뭔지 모르면 이거 도대체 뭐야? 그쵸? 이게 도대체 왜 나온 거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알려드린 겁니다. 자, 여가의 기회비용은 증가한다. 임금이 오르면 여가를 즐김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것들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쵸? 그래서 여가의 기회비용은 증가한다. 그렇게 되고요. 여가를 더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임금이 오르면 여가가 증가한다. 맞고요. 근로자는 이전보다 일을 더 적게 하게 된다. 지금 노동시간이 어때요? 늘어나다가 거기서부터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일을 더 적게 하게 된다. 맞고요. 1시간의 임금보다 1시간의 여가를 더 선호한다. 여가가 증가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운데 문제는 좀 생각보다 쉽게 풀렸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때요? 선생님이 전반 후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앞부분에 여가를 정리하는 건 사실 뻔한 내용 선생님 다시 한번 그냥 읊어드렸다 하는 정도의 느낌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나온 기회비용 얘기 있죠. 요거는 사실 이게 선택 과목 경제로 들어가면 진짜 재밌습니다. 이 기회비용을 따지는 선생님이 뭐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제 경제 2학년 선택 과목 경제 강의를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선생님은 경제를 개인적으로 뭐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또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꼭 경제만 선택하시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자, 자기한테 맞는 과목을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심화 문제와 건쌤의 선물, 주로 선생님이 드릴 얘기는 근로자의 근로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심화 문제 풀어오시고요. 그 다음 자료실에 건쌤의 선물도 미리 공부해 오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